한국의 살인사건 124번째 사건입니다. 124회. 네. 이거 그 약사 납치살인 사건. 네. 이거 아마 모르는 분도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6년도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5년 전? 아니 25년 전. 아니죠. 15년 전? 네, 지금 교수님 아니, 산수를 이렇게 못해. 깜짝 놀랐어요. 나 그럼 나이가 몇 살이지? 순간. 15년 전인 2006년 9월 28일 그 목요일이 있다고 그러대요. 네. 그날 익산시 익산이 이제 예전엔 그 일이라고 그랬다가 일이역 폭발 사고 나고 난 이후에 네네네. 익산시로 바뀌었죠. 익산시 어양동 소재에 있는 그 아이 약국이에요. 네. 아이 그 이니셜로 써야 되겠네요. 아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던 그 약사분인데 여성분이에요. 네. 그 약사 여성분이 그 당시에 41세인데 여성분이 낮 12시경에 약국 문을 나섰대요. 약국을. 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 두절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네. 왜냐면 이분이 2시에 미용실을 예약을 해놨었나 봐요. 그럼 미용실 간 건가? 그래서 그건 아니구나. 12시에 나왔으니까.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사분이 딱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2달에 딱 한 번씩 머리를 아마 이게 코팅이라고 하거든요. 코팅? 네네. 코팅, 이게 염색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 코팅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코팅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은데 그 머리에 코팅하러 가는 날인데 딱 그날인 거예요. 2달에 한 번씩 가는 날. 근데 12시경에 나온 거 봐서는 뭐 어디 들렸다가 이제 글로 가려고 했던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2시 예약이 돼 있었고 뭐 미용실하고 약국하고 거리는 5분 거리 정도 차로.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평소 시간 관리 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그냥 칼같이 탁 네. 쪼개서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네. 미용실에서 그날 2시에 약속이 있었는데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 이 약사, 이 여성 약사분이 그날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미리 거예요. 연락도 없고 취소도 안 하고 안 왔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게 좀 이상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아들이 둘 있대요. 이 약사분이. 근데 이제 아이들이 약간 터울이 좀 있어요. 큰 아들은 중학생,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유치원. 그런데 그러면 저 유치원 댕기는 아이 있으면 이제 엄마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그러곤 하겠네요. 네. 매일 오후 5시만 되면 유치원으로 애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2시에 예약했는데 미용실도 안 나타났고. 네. 그 다음에 5시 되면 애 데리러 가는 게 확실한데 20-30년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또 데려온다며요, 애를. 네, 네. 그런 사람이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시 10분이 됐는데도 엄마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 미용실에서야 뭐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툭 털었겠지 거기서. 네, 그냥 뭐 전화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애를 데리고 있는 저 유치원에서는 아니죠. 그렇죠. 애를 반드시 데려가게끔 해야 되니까 계속 연락했겠지. 그래서 어머니 왜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어머니는 만약에 이럴 일이 있으면은 사정 얘기하고 유치원에서 좀 데리고 있어주세요라고 할 뿐인데 그렇지도 않고 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런 어머니가 아닌데라고 의아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분 또 집에 가사도우미 분이 있었죠. 네네. 가사도우미 분한테도 이분이 아마 약국 보고 그러느라고 직접 마주치고 그럴 일도 없나 봐요.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메모를 써놓고 오늘은 뭐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 형태로 아마 의사 전달을 했는데 그날 그 가사도우미 하시는 분한테도 메모 안 남겼었단 말이에요. 그럼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불이야. 9월 28일 날 12시에 나가서 그 이후에 행적은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인데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보니까 9월 28일이요. 목요일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 9월 30일이 토요일.
토요일. 그렇죠? 네. 네. 10월 1일이 이제 일요일.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2일, 10월 3일 쭉 이렇게 가는데 10월 5일이 추석이었어요. 아, 그럼 또 연휴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10월 3일 또 개천절이잖아요. 개천절이고. 그러니까 이게 징검다리지만 보통 다 그냥 쭉.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수사하는데 굉장히 시장을 초래해요. 맞아요. 어? 이게 왜냐면 중간에 그러니까. 딱 하루 정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 가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할 때라든지 끊기고 또 하고 네. 이게 참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네. 근데 이 여성분은 이제 고향은 전주네요. 네. 그리고 뭐 아이대 네. 여성분들이 꼭 가고 싶은 대학이죠. 그 약학과 졸업하고 네. 서울에서 이제 관리학사로 좀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과 의사분하고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두 아들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쪽 익산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양동에 있는 부영 1차 아파트 거주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나는 이 기사 관련돼서 두 가지 봤어요. 어양동, 부송동. 어떤 게 맞을까 의문을 많이 가졌었어요. 살고 있는 데가 이상하게 뭐 어양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부송동이라는 사람도 있고 각각 보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어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름이 아마 부영 1차 아파트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게 부송동으로 더 얘기가 된 게 아닐까요? 저 잘 몰라서. 그 어양동이 맞다고 합니다. 이게 네. 부영 아파트 부자가 아마 혼동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근데 그때 현수막에 부송동 부영 1차 아파트라는 문구가 있대요. 그 당시에 현수막에 네. 부송동 부영 1차 아파트라는 게 있다는데 이거는 근데 부송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는 5차래요. 5차. 그래서 5차고 헷갈렸구나. 여기는 1차잖아요. 그래서 많이 헷갈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작성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집하고 약국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였다고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약국 뒤편 쪽에 이제 집이 있었는데 아마 이 약사분이 그때 이제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좀 사는 사람이었는데 잘 살죠. 남편 의사고 뭐 약사하고 그러니까 잘 살죠. 근데 이 아파트 자체는 그냥 보통 서민 아파트였대요. 거기 그 당시에 뭐 롯데캐슬이라든지 오페라하우스 같은 거 뭐 이런 좋은 아파트들이 있었대요. 네네. 근데 거기 경제적으로 괜찮은데도 그런데 안 살고 그 어양동 쪽에 있는 그 부영 1차 아파트 뭐 이를테면 그냥 일반인들이 사는 아파트 그런 거 사는 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그거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편의를 본 거예요. 집하고 약국과의 사이 거리, 네. 출퇴근 편리한 거.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가게를 중점으로 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아파트를 중점으로 보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있어도 가게가 일단 우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가까웠던 이 아파트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범행이 일어났던 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주차장인데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약국 뒤편의 주차장은 그 당시에 얼핏 관심 기울이지 않으면 찾기도 어려운 대로 이렇게 숨겨져 있다시피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 약국 주차장? 그러면은 되게 오픈된 장소잖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띄지도 않았나 봐요. 네, 실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국에 있는 주차장 자체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고 약간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서 범행하기 딱 좋은 데죠. 이런 거 입지 조건도 상당히 많이 봐야 돼요. 맞아요. 네네. 상당히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시간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또 데리러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실종 당일이었던 11월 28일 날 오후 9시에 미기가 신고를 합니다. 남편이 했죠. 네. 우리 아내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이상한 거예요. 미용실 예약했는데 안 갈 사람 아니거든요. 미리 연락하고 거기다가 애 데리러 안 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사라졌고 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가사도우미 하는 분한테 메모로 적어놨을 텐데 그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남편 뜨거. 이건 뭐 엄청 놀랬겠죠. 그러니까 막 기다리다가 밤 9시에 경찰서 가서 이제 미기과 신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은 다음 날에 이제 실종 사건으로 접수를 했고요. 진짜 아마 상황 판단을 했겠죠. 이거 네, 뭐 그러면 없어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사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연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추석 연휴 기간이에요. 네. 그래도 하여튼 뭐 추석 따질 일 없죠. 뭐 사치지 뭐 경찰이 무슨 뭐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실종 예상 장소 수색하고 막 이런 거 이제 단서 확보하려고 무지하게 썼을 겁니다. 네. 그러면 휴대폰. 그렇죠. 이제 위치 추적을 하겠죠. 네. 휴대전화가요, 그 약국 인근에서 이게 뜬 게 거기까지 확인돼요. 확인됐죠. 네. 근데 아까 12시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예. 11시 이후에는 통화 기록이 없고 전원이 꺼져 있어요. 아, 이거. 그 이후로 이 12시 이후부터는 아예 이제 없어진 거고요. 네. 그럼 11시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 약국에 있었던 거네요. 네. 그죠? 그리고 2006년은 여러분 발신만 일단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신이라든지 그렇죠. 위치 추적이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왜 12시에 사라졌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발신이 기준이어서 11시가 마지막 발신이었던 맞아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원이 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찜찜한 거예요, 사실은. 전원이 꺼져 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형사과장이 최종호 형사과장. 그래서 이제 아마 경찰이 혹시 그 납치? 네. 또 그러면 강도? 이때 당시에 납치 진짜 많았어요. 2006년도가 저도 기억을 가장 하거든요. 많았어요. 그래서 납치가 있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일단은 그럼 카드 내역이나 뭐 돈이 오간 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금융 내역 조서를 이제 아마 다 깠겠죠. 그래서 뭐 계좌에서 현금 인출됐거나 네. 본인 통장에서 그다음에 5장 정도의 신용카드가 있었다면서요. 그거 사용됐는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상 없어요. 카드가 쓰인 흔적도 없고요. 계좌에서 인출한 것도 없고. 없어요. 거기에다가 집에 협박 전화 같은 것도 납치했다면 협박 전화가 걸어올 만도 한데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전문가가 납치하거나 무슨 뭐 이런 짓 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범인이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돈 노리고 한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주변을 제일 먼저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국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이게. 이게 보니까 주변에서도 혐의점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전혀 안 나오지. 원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채권 채무도 없고. 네. 무슨 치정 관계가 확인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근데 나중에 경찰 생각은 자 계좌에서 돈 인출한 것도 없어. 카드 사용 내역도 없어. 이건 뭐 협박 전화도 협박 없고 전화도 없어. 주변인 수사에도 나오는 게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이거 그냥 가출한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경찰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이것저것 다 대입해 보니까 안 되니까. 네. 근데 가족들은 펄펄 뛰죠. 누구보다 가족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 와이프는 절대 가출할 사람 아니다. 아니 어떻게 가출할 생각을 하겠냐. 절대 아니다. 당신들 빨리 수사해 달라. 이렇게 가족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뭐 그거 수사는 한편 이제 아마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가출인 수배하면서 전단지 배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찰이 한 2만 장 정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전단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익산 그 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배포한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 익산을 떠났다면 역을 통해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차 가지고 간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15,000장 그 전단 만들었대요. 그리고 또 이 아마 교회를 교회 다녔었나 다니셨다고 봐요. 이 그러네요. 피해자분이 피해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약사분이. 그래서 10,000장 정도 아마 따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배포를 했었나 봐요. 거기다가 익산 약사협회에서도 각 약국에다가 전단 비치하고 이러면서 뭐 찾고 또 동문 아이대학교 그 익산 내에 있는 그 아이대 그 모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웹사이트에 올리고 막 진짜 대대적으로 수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왜 그 모든 주변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익산에 사는 사람들, 뭐 친척, 지인 모두 다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정말 나섰는데 그게 40일 동안이라도 계속 됐다고 해요. 엄청 이제 길게 이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가 장기화되잖아요. 장기화되면
쓸데없이 저 남의 사건에 입방아 찍고 떠드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데요. 여기도 여지없이 그게 등장해요. 어? 40일 동안 경찰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네. 한쪽에서는 또 얘기가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여성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 아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엄청 싸가지 없고 아나무인이었어. 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저는 기억나요. 이 사건 그 기억이 나거든요. 이 소문 기억나요. 막 뭐 약사분이 바람 나가지고 도망간 거다. 뭐 그다음에 그 여자가 막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막 시간 방지기에 굴어서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는데요. 이거 결과적으로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런 얘기 퍼뜨리고 떠드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말이죠. 이거 사실은 이런 사람들 처벌해야 돼요. 근데 교수님도 수사하시면서 알겠지만 수사하다가 이런 루머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 네 주변에 엄청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사관들도 또 저 이런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쪽으로 또 가요. 맞아요. 확인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인력 낭비, 수사 인력 낭비. 응? 그런 거인데, 그리고 오직 하면 그 당시에 네. 어떤 프로에서 맞아요. 소리 없는 범죄 루머 뭐 이런 그 제목으로 그 방송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네, 응? 제가 2005년, 6년, 7년, 8년 때 이런 제작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정말 이 루머나 뜬금없는 소문 때문에 사건이 꼬인 경우도 되게 많았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너무 많았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제작이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그런 소문이 나게 된 그 원흉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지역 신문에 하나 그 보도가 났는데 이 사건하고 관련돼 갖고 경찰을 인용했어요. 그 그거 기자라는 놈이라고 그럴게요. 그거. 네. 기자라는 놈이 내가 취재를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이 여성이 약사가 서울에 사는 한 사람하고 통화가 잦았다. 그래서 서울에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이거를 사이비 기자가 지방 그 기자가 그걸 보도를 올린 거예요. 응? 네. 그러니까 저 가족 측이나 이런 데서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경찰한테 당연히 따져보죠. 네. 경찰한테 당연히 따져보고. 진짜 실제로 경찰관이 이런 말을 했는가? 그렇죠. 그리고 신문 기자는 정말 제대로 취재를 했는가에 대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때 신문 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납치나 이런 것보다는 납치나 실종보다는 뭔가 외부의 그 물리력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제 못한다는 게 이 말 되게 어렵다. 경찰의 입장이었거든요. 말 꼬아서 얘기했네요. 그 상황이 물론 제가 판단한 부분도 있지만 쥐가 판단한 부분. 그 부분도 역시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그때 느낌이 좀 강했죠. 자, 이게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라는 친구한테 이제 방송국 취재를 할 기자가 때 가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 스스로 잠적했다고 보도했나? 경찰이 얘기해서 듣고 썼다며. 근데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놈 얘기가 납치나 실종보다는 뭐 어떤 외부에 의해서 스스로 외부에서 개입한 거 없이 그냥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를 경찰이 생각하고 있다. 그거를 내가 썼다. 근데 물론 내 판단도 조금 있기는 하다. 뭐 이 얘기예요. 그 웃기는 놈이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한번 문장을 보면 해석을 하면요. 이 사람도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몰라요. 이게 말을 굉장히 꼬아서 얘기하거든요. 당황했겠죠. 네. 저 엉터리 기사 냈는데 또 그걸 취재하러 왔으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 이거 횡설수설해. 이거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에 시간이 갈수록 그 루머가 확산되고 가족들도 엄청 고통받은 거. 이거 진짜 가족들한테 이건 정말 이렇게 가혹한 행위 없어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디 생사를 알 수도 없는 이런 답답한 심정 속에서 하루하루 피를 말려가면서 살고 있는데 아마 전화벨 소리만 들려와도 빨딱이 나고 덜컥덜컥 갈 거예요 가슴이. 그런 사람한테 무슨 서울에 아는 사람 있어서 자주 통화하더라고. 바꿔서 유추하면은 뭐예요? 그냥 바람 났다고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가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쁜 놈이죠 교수님, 진짜. 이게 진짜 좁은 동네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수근수근 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족들이. 어? 그러니까 이때 그 약사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정 행각으로 이렇게 기사에서 만들어놔 다루나 버린 거죠. 버렸는데 그건 우리 딸내미 지금 2번, 3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 피가 마르는 얘기죠. 피눈물이 나는 얘기죠. 우리 딸이나 사위에게 미치는 영향은 또 그 자녀, 얘네들 자녀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건 생사보다 더 치명적인 이야기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인신공격까지잖아요.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싸가지 없었다고 그러고. 이건 정말 나쁜 놈들. 이건 정말 지금 같으면 아주 강력 처벌해야 돼 이거. 네. 이런 기사 내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진짜. 응? 그러면 평소에 그 이 약사분 그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소문이 더 커지는 건 아니냐 이제 그 어떤 문제 그 얘기 네. 나오잖아요. 즉 말하면 이제 무슨 그 다른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싸가지 없이 행동하거나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 거 있어서 자꾸 이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소문이 증폭되는 거 아니냐 그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가족들이야 편들 수 있지만 또 주변 지인들은 또 숨겨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약사 친구한테 가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항상 그 친구가 당장 이렇게 얘기하죠. 내 친구는요 살면서 우선순위가 가정이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그 뭐 남자 관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가출할 친구 절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그 가족 두고 가출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거 그 친구도 그런 얘기했어요. 응? 당한 식구들 가슴에 못을 한번 다시 박는 거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 인간들이. 이런 인터뷰도 했네요. 친구가. 네, 진짜 그러면서 다 철저하게 아마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이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도우미까지 이제 물어봐요. 그분한테도 물어봤구나 네. 이제. 그 약사분이요 시원하면서도 자상했고요. 경우가 되게 바른 분이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해 보니까 황 씨는 되게 밝고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이 나와요. 따뜻하면서도 시간 관리가 철저하고 자기 일 빈틈없이 하고 경우가 바른 사람. 절대로 소문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주변 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 사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익산 쪽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때요 그 당시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부 다 그 약사가 무슨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집 나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생각 없이 이 악의적인 보도 하나에 이 약사분 가족들이 상처를 입은 건지 알 수 있죠. 피해를 입은 게. 근데 제가 이게 06년도잖아요. 이때면 약간 그 지방에서는 외제차를 타면 굉장히 부유한 걸로 생각을 했었고, 구경도 못한 사람도 많았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제차를 탄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아까 40일 동안 카드 네. 쓴 내역도 없고 뭐 연락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한다고 그래서 가출을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더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40일이 지나도록 집을 나간 사람이 카드도 안 쓴다? 돈도 안 써. 그러면 생활 반응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네. 휴대폰도 안 쓰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이 순간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건 사건이에요. 이건 분명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41번째, 41일째 되는 날, 이제 그날이 2006년 11월 8일 수요일 날이에요. 네. 그날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해서 발부를 받아요. 네. 그게 뭐 하려고 그러면 금융계좌, 금융거래 내역, 금융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더 까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체 이제 싹 카드 회사 뭐 이런 거 등등을 해서 싹 깠는데 여기서 이제 진짜 속 터지는 일이 나오죠. 그때 5장 카드 가족들이 얘기해 준 거 다 조사했었잖아요. 거기서 안 나왔죠, 쓴 거. 나오죠, 어디서. 이게 사실 수사할 때 카드 누가 우리 엄마 이 카드 가지고 있어요, 저 카드 가지고 있어요, 내 아내가 총 가지고 있는 게 5장이에요. 이렇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말만 믿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진짜 금융 내역 같은 거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때 가족 말만 믿고 5장 카드를 조사했더니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 네. 발부받아서 다 깠더니 총 7개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럼 2장이 더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 수사 개판으로 한 겁니다. 솔직히 뭐 이건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 얘기하는 5장하고 계좌만 까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금융거래 내역 전체, 카드 발급 내역 전체를 의뢰하는 게 이건 수사에서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랬으면 7장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고 그 2장 더 있는 거 확인됐을 거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그 2장에 2장의 카드가 더 있는 데서 1장 속에서 돈 인출한 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40일까지 갈 게 아닌 게 나온 거예요. 이 봤더니 카드 밝혀진 경찰이 미리 조사하지 않은 5장 카드에 포함되지 않았던 2장의 카드 중에 1장에서 돈이 인출됐네요. 네. 카드 2개에서 더 돈이 나갔다라는 게 아, 경찰한테 통보가 된 게 11월 9일 아마 오후 5시 50분인가 봐요. 그러면 문 닫았잖아 또. 은행 문 닫아가지고 다음날 이제 금요일이어서 11월 10일 날 또 은행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다행히 CCTV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인출해 갔던 거. 그랬더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탁 돈을 인출해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 약사의 카드에서 인출을 해가는 거죠. 네. 그럼 이건 범인이네요. 응? 결국은 금품을 노린 납치 사건이잖아요. 네. 이때 경찰 긴장했을 것 같은데 이미 크리티컬 타임을 한참 넘었잖아. 네, 사건이 일어났던 게 9월 28일이니까요. 생존 가능성은 사실 제로입니다. 이 정도면. 그죠?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놈 한 10분간에 걸쳐서 인출을 했기 때문에 CCTV에도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여러 각도로. 그러니까 이 돈을 인출해 간 날짜는 언제예요? 바로 사건 실종 당일 9월 28일 밤입니다. 밤에. 네, 그 약국에서요 한 차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은행의 지점이래요. 거기서 그 약사의 카드로 70만 원씩 저 기억나거든요. 이게 뽑을 수 있는 게 한도가 한 번에 70이에요. 70이에요. AT인기에서는 그 총 4번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280. 이거를 40일까지 가가지고 이걸 했으니 아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볼 때는 크리티컬 타임 훨씬 넘었으니까 희망 없다 손치더라도 경찰 입장에서는 생존에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해야 돼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납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비공개 수사를 이제 한 건데 이 정도 되면 뭐 CCTV에서 돈 인출하는 거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사실 희망 별로 없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CCTV 속 남자를 확인을 했지만 이 신원 확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간만 끌다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경찰이 그 이제 납치 사건 이제 CCTV 확인하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성이 납치한 것으로 사건을 이제 그 규정한 이후로부터 12일 만입니다. 11월 22일. 네, 그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결국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는 거네. 근데 이때 공개 수사로 전환할 때는 사실 이제 그 생존 가능성을 좀 경찰 입장에서 이제 없다고 본 걸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비공개로 하거든요. 납치 사건은 생존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고 경찰이 이제 브리핑 했죠. 그때 이것도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 경찰이 공개 수사 인터뷰 브리핑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참석하셨어요. 약사분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공개 수사로 전환하는 순간 사실 아버지도 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안에서 그 브리핑하는 공간에서 계속 내내 두 손 꼭 짚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이 이제 언론에 나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의 이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럼 공개 수사 전환되면서 이제 뭐 가족, 지인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인터뷰 막 들어가고 심경에 대해서 물어보고 막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되지 이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근데 더 아팠던 사건 끝나기 전에 가서
그냥 주변 가서 들수석거리면서 그냥 저 취재랍시고 하는데 어떤 데 확 패주고 싶어요 진짜. 저는 그때 그 뒤에 얘기가 더 아팠던 게 중학교 아들하고 유치원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아마 중학교 아들은 대충 알았겠죠. 근데 이제 유치원 아들한테 아마 엄마 어디 갔어? 이러니까 엄마 외국 여행 갔어. 에휴. 이러면서 아마 아이한테 둘러댔었나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 이제 약사의 피해 그 실종자분의 어머니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인데 한 번은 이제 그 하늘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딱 날아가니까 외국 여행 갔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그 꼬맹이가 할머니 저 속에 엄마 있지? 아이고 여행 가면서 엄마 저기 탔다는 거죠. 엄마 근데 왜 여기 안 내려? 음. 왜 안 내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엄마가 알죠. 실종됐는지 몰랐는데도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혹 줄면서 말을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치챈 거죠. 인터뷰 교사 저 유치원 교사도 인터뷰했네요. 네. 저 유치원 꼬마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나 봐요. 근데 11월 1일이 생일인데 아마 31일 날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애들 그 생일 잔치 해주잖아요. 네. 그때 얘가 이런 얘기했대요. 우리 엄마가 있었으면 맛있는 간식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에이, 엄마가 없다고 이제 아쉬워했나 봐요. 그거 말고도 가족들도 엄청 그 고통받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의로 마치 무슨 일 있어갖고 나간 것처럼 소문내는 바람에. 엄청나게 고통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약사분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차라리 소문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살아있으니까. 그냥 바람 나서 진짜 속된 말로 어디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차라리 내 딸 살아있기라도 하지. 차라리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해요. 에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딸이 살아오기만 하면 내 목숨하고 바꿔도 돼요. 알았죠? 이제 아마 그 범인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내 목숨하고 아무 죄 없는 무고한 백성을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범인한테도 얘기하네요. 딸을 살려만 준다면 모든 걸 용서하겠다. 납치용의자한테 오히려 애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만 주면 뭐 우리 딸 지금 데리고 와서 무슨 짓을 했건 나 용서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아버지 그 인터뷰가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또 살려만 주겠다면 지금까지 내 딸을 감금한 납치범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부모님처럼 섬기겠다 그 납치범을. 이게 얼마나 절박한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 마음이라는 게 계속 끝까지 감금한 납치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최악의 상태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감금해서 납치했던 납치범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러고 싶겠죠. 오직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딸한테 해코지한 놈 감금하고 납치한 놈 너 그 죄 안 묻겠다. 오히려 내가 너를 살려만 주면 내가 부모님처럼 내가 너를 모시겠다 평생 동안. 이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이고 진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자 이제 이렇게 수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공개 수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네, 사실 수사를 하면서 40일 동안 진척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뭔가 포착이 된 게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가 뭐였냐면 아마 이 동네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외제 승용차가 그때 시골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제 승용차에 아마 관심 있는 중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때는 외제차 별로 없었으니까. 네. 근데 완주급 삼내읍에 있는 D 아파트래요. 거기 주차장에서 이 아이가 이제 아마 그 실종자의 그 아마 차량이 같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BMW 차량이. 근데 그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이렇게 신고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린애 이 중학생에는 그냥 외제 승용차만 보면 찍는구나 어디 가서. 네, 근데 아마 관심이 많아갖고. 현수막이랑 막 그때 전단지 붙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원래 취미생활은 외제차 찍고 다니는 아이인데 네. 어느 날 현수막 같은 거 공개 수배된 걸 보니까
보니까 내가 찍은 사진 중에 저 차 있는데 그래서 경찰에 10월 18일 날 신고를 했던 거예요. 네. 그거 말고도 그 삼내 일대에서 많이 목격이 됐대요, 이 차가. BMW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많이 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범인들이 그거 타고 댕긴 거예요, 그 일대를. 그럼 범인들이 삼내 일대에 연고가 있는 놈들이었어요. 이걸 경찰이 캐치 못했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응? 근데 애가 신고를 했잖아요. 여기 있다고 주차장에. 근데 딱 경찰이 경찰 갔더니 쫓아갔겠지. 없어진 거예요. 그 차가. 이미 이거는 실종되고 나서 이틀 후에 찍었네요, 어린애가 중학생이. 네. 근데 경찰이 이제 신고받고 갔을 때는 이미 차는 없어진 거죠. 네. 그래도 그 일대에 분명히 그 범인들이 그 차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직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여성이 끌고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이자부터 뒤졌어야죠. 그 부분은 좀 깝깝하죠. 네. 그리고 공개 수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7일째였는데요. 24일입니다. 그 아마 공개 수배할 때 은행에서 CCTV에서 나온 그 촬영된 거를 공개 수배했겠죠? 네. 그거 얼굴 보고 아는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보가 엄청 많이 왔었대요. 이 사람 땡땡 장땡땡이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한 온천탕이 있다. 제보를 했나 봐요. 근데 요 내용은 내가 자세히 알아봤더니요. 네네네. 공개 수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장 무슨 현이에요. 장땡 현이에요. 31살 먹은 사람인데 대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직업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게 이거 CCTV가 막 영상이 나가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가족은 알아. 가족이 딱 보니까 자기네 가족,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거 일 저질렀구나. 그래가지고 먼저 전화했어요. 너 공개 수배 다 돼가지고 지금 사진도 다 나가고 지금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데 도망댕겨 봐야 소용없어. 자수하는 게 너한테 유리해. 너 빨리 자수해. 그 설득을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장땡 장 누구가 알았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 위치 어디야? 그게 부송동에 있는 온천탕에 있는 거예요. 나 거기 있어요 하니까 가족이 경찰한테 알려줬어요. 온천탕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경찰이 가가지고 바로 그 온천탕에서 이제 이 검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검거가 아니고 자수죠. 예. 그래서 뭐 한 거고 그 이외에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건 이상의 그 어떤 접수 신고 제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공개 수배라는 게 사실 범인들한테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장가 요놈은 잡으니까 나는 그 돈만 인출해줬고요. 내가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때 이 말 듣는 순간 진짜 청천벽력이죠. 이건 그냥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장가 이놈을 검거하는 순간 돈만 인출해줬지 죽이지는 않았어요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죽은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때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죽이진 않았다고 했으면 죽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범이. 그래서 이 공범들을 이제 밝히는 수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네. 그 장 씨가 아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일정 부분 했나 그렇죠. 봐요. 그리고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들을 쫙 뽑아보다 보니까 한두 명의 더 공범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더 처음에는 이놈이 잘 안 밝혔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집중 추궁하니까 이제 공범들. 야, 너 돈만 뽑았다며. 넌 죽이지 않았대. 그럼 너 공범 더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 라고 하니까 또 집중 추궁하고 뭐 아마 분명히 핸드폰 내역도 보여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2명을 밝히게 됩니다. 이놈들은 얘기해도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네. 한 사람은 형성렬이에요. 형씨. 형님 동생 할 때 형성렬. 그 당시에 35살 무직이고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네 동네 사람이에요. 또 다른 공범 하나는 신용호입니다. 신용호. 그것도 31살 익산에 거주하고 무직이에요. 네. 요 두 놈이 이제 그 장 땡땡이를 이제 시켜가지고 같이 범행을 한 건데
요것들도 이제 결국은 장땡땡이가 인적사항을 얘기하니까 이제 뭐 어떤 형태로건 추적을 해가지고 다음 날 25일 날 12시경에 낮 12시경에 PC방에서 이제 검거를 했어요. 네. 제일 먼저 확보해야 될 게 이제 실종자의 생사 여부잖아요. 물어봤죠. 네, 어딨냐? 음, 그랬더니 살해 후 산에 묻었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힌 게 12시잖아요. 오후 6시쯤에 이제 군산시 인피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아이고 정말 속상해가지고 이게 사건 발생 59일 만이에요. 59일 만에. 이거는 정말 수사 잘했다고 아니라 정말 수사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놈들은 왜 그러면 그 약사를 납치해가지고 살해했느냐? 이제 요놈들 저걸 보면 알아요. 저 형성열이가 주범이거든요. 네, 35살. 형성열이 요놈하고 요놈은 저 신용호하고 교도소 동기예요. 같은 동네지만 신용호하고 교도소 동기고요. 저 형성열이가 다방 운영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저 막리라고 있었으니까 돈 많이 못 벌잖아요. 네. 그래서 다방을 운영할 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건 발생 20여일 전 9월 8일 날, 9월 28일 날 없어졌잖아요. 네네. 9월 8일 날 이 BMW 타고 지나가는 이 약사를 목격을 하고 그때 두 놈이서 범행 대상으로 딱 정했다는 거예요. 응? 근데 진짜 이때 저도 면담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납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기준이 외제차, 명품, 그렇죠. 명품 가방, 그다음 옷 이런 외적인 것들로 굉장히 많이 판단을 했어서 아마 이들도 그런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아마 이 실종자, 그러니까 피해자를 아마 타겟으로 삼고 범죄를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요놈들 신용호하고 형성열이가 이 교도소 동기인데 8월 중순경에 둘이 이제 만나서 할 일도 없고 신세 한탄 했나 봐요. 지들 둘이 만나서. 네. 그러다가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그때 외제차를 탄 그 여성이 운전하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딱 봤대요. 두 놈이. 서로 그냥 이렇게 눈 딱 마주치고 그냥 이심전심 해버린 거예요. 저거 한탕하자. 그래서 외제차 탄 여성들을 타겟으로 해서 범행하자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교도소 동기의 이놈도 장가도 요놈도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둘만으로는 이게 힘들다. 왜 그러냐면 차에 올라타서 운전하고 납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두 명이 힘들다고 본 거예요. 이게 20여 차례 그 피해자를 아마 미행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또 시간 관리가 철저하다 보니까 움직이는 동선 자체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납치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짝 짜서 모의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두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더 끌어들인 거예요. 장가를. 네. 교도소 동기인데. 네. 그때 이제 그 여약사분이 현금도 많을 것 같고 생활 패턴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는 얘들한테 뭐가 유리한 거냐면 처음에 외제차 타고 둘이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외제차 여성이 운전하는 외제차가 쫙 지나가니까 야 이심전 야 저러고 하자 이랬는데 어떤 외제차는 쫓아갔더니 세워놓고 아파트 들어가더니 며칠 동안 안 나와 기다리는데도 이게 불규칙해. 또 어떤 외제차는 따로 다녔더니 있다 없어 그래.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근데 하필이면 이 약사 같은 경우는 패턴이 정확한 거야. 딱 몇 시에 차 딱 세우고 20일 쫓아다녔잖아요. 몇 시에 나와서 차 타고 어디 가고 탁탁 돼 있으니까 지들이 범행을 실행하는데도 굉장히 편한 거지. 근데 진짜 장사를 한 데다가 아이 있는 엄마니까 이게 정확할 수밖에 없죠. 패턴이 일정할 수밖에 그런데 없는데. 이놈들한테는 이 패턴이 일정하다는 게 이놈들한테는 타겟팅 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네. 이놈들한테. 그래서 이제 디데이 딱 정한 거예요. 한 20여일간 꽤 공들인 거예요. 이놈 나쁜 놈들이. 이분 선택해가지고 그래 디데이 딱 정해서 패턴이 일정한 여성이 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네. 약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범행한 건데 이놈들이요 9월 28일 날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당일날 아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 현장 가보면요 그 약국 뒤편에 주차장에 있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놈들은. 그러면서
12시경에 이제 미용실 가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거 가려고 이제 주차장 나와서 차 타려고 한 거예요. 이 약사분이. 그때 이제 달려들어서 조수석 쪽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밀어붙이고, 운전석 지가 확보하고. 맞아요. 그리고 딴 놈 이제 그 신가, 신용호, 그 놈은 이제 뒷좌석으로 잽싸에 올라타갖고 딱 제압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납치를 해서, 하고. 이 장가 있잖아요. 네. 이놈은 이제 만약에 BMW 그 약사차가 수배가 바로 되면 요 놈이 따라가다 태워주고 도망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장가 지차를 타고 또 따라간 거예요, 이게. 액센트 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타고 이제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세 놈이 같이 한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범죄라는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음.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이것들이 이런 유행을 타게 되면 그때 특히 교도소 출신들이 이렇게 해서 비슷한 유사 패턴으로 범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이때 저도 진짜 이 납치 이게 2인조, 3인조 엄청 많이 봤었던 게 이게 06년, 07년, 08년도까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차에 들어가서 차 타려는 약사를 밀치고 들어간 놈은 형석열이 그때 확 밀치고 조수석으로 밀어붙이니까 뒷문을 확 열고 타가지고 뒤에서 딱 목 잡으면서 제압한 놈은 신용호.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장가가 지 액센트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이놈들이 이제 만경대교 쪽 익산시 춘포면 쪽에 있는 그 만경대교 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네. 차를 끌고 와서 거기서 신용카드 뺏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알아내야지 돈 찾잖아. 그리고 이게 진짜 속삭여요. 납치한 지 150분 만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30분 만이죠. 그때 오후 2시 반에 바로 이 약사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합니다. 그때 소지하고 있던 돈은 현금 7만 원하고 카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뺏고 비밀번호 알아낸 다음에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건데 살해하고 난 다음에 이놈들 그 차 트렁크에다가 시신을 싣고 다니다가 당일 오후 7시에요. 저녁 7시경에 익산에서 한 15km 떨어져 있는 그 군산 인피면 쪽에 있는 아마 내가 알기에는 어떤 저수지 근처예요. 거기에다가 암매장 했고요. 그 암매장은 형석열이하고 신용호가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그 뺏은 카드하고 비밀번호를 장가한테 알려줘갖고 장가는 그 시간대에 그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모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만 원씩 4번 현금 280만 원 인출을 한 거예요. 280만 원 벌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의혹이 가는 게 있어요. 요놈들이 비밀번호 알아내자마자 살해해버렸잖아요. 네. 그 살해해버렸는데 꼭 안면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꼭 살해를 해야 됐을까? 그렇게 해야 됐을까? 그렇게 큰 죄를 질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그게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건 천인공란 놈들이 이놈들. 요놈들이 범행수칙 세웠어요. 어이가 없더라고. 세 놈이서 범행수칙을 만들었어요. 무슨 지존파인가요? 범행수칙 만들었는데 4가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가 제일 이제 범행하기 전에 외제차 타는 여성 고른다. 이게 범행수칙 1번. 두 번째가 평소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균등한 일정한 여성을 고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따라갔다가 실패한 적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제차 타는 여성들 쫓아갔더니 아파트까지 잘 따라갔는데 아파트에 차 세워놓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며칠 동안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여성 포기. 또 어떤 경우는 막 따라가는데 막 이 아파트로 갔다 저리 갔다 들락날락하니까 찾아가 댕기기도 어려워. 쫓아댕기기도. 그러니까 포기하고 패턴이 일정한 약사 같은 그런 여성을 이제 고른다고 두 번째 삼았고, 세 번째, 이거 꼭 진짜 열받더라고. 이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를 관찰한 후에 착수한다. 20일 동안. 그러니까 20일 동안 상대를 관찰하고 착수한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이게 제일 속상해요. 돈은 빼앗는 즉시 살해한다. 돈을 빼앗는 즉시 살해한다. 이게 네 번째 이놈들 행동 수칙인데,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세놈 조사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즉시 죽였잖아요. 진짜 돈 뺏고 비밀번호 알아내자마자 안 죽일 수도 있는데 죽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범행수칙 사항이에요. 그러면 야 그때 니네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의견이 분분했대요. 누구는 왜 죽이기까지 하냐 돈만 뺏으면 되지. 근데 끝까지 이제 우긴 놈이 있다는 건 형성열이. 그러고 그 형성열이가 설득을 한 거지 두 놈을. 뒤탈 방지를 위해서 죽여야 된다. 우리 완전 범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수칙에 의거해서 그 돈 뺏자마자 비밀번호 알아내자마자 바로. 근데 진짜 학교 다닐 때는 규칙도 안 지키고 학칙도 안 지키던 사람들이 무슨 그래서 한 20일간 충분히 시간 주고 따라다니면서 살해한 거예요. 이거 진짜 속상하더라고 이거. 이세 사람 두 사람은 피해자를 안매장하고요. 한 사람은 은행에서 인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후 10시에 셋이 만납니다. 네. 그래서 그때 뽑은 280만 원을 서로 세 명이 나눠 가져가지고 다시 흩어져요. 근데 아까 교수님 그 BMW 차량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놈들이 타고 댕겼어요. 타고 댕겼는데 차량 남바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위조된 차량 남바. 그래서 바꿔치기를 하니까 AV 하나 같은데 뜨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사하는 바 많아요. 난 이거 수사 BMW 그 외형 특징 같은 거를 수배를 해야 돼요. 번호만 수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정말 수사 참 이해 안 가는 부분. 그리고 이때 당시엔 진짜 외제차 별로 없었어요. 그렇지도 않으니까 BMW는 무작정 수배하고 일단 BMW는 검문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지시는 떨어졌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관심 안 가졌겠죠. 이게 정말. 승용차에서 그 BMW 외제 위조된 번호판 부착하고 타고 다니고요. 또 이들 대포폰을 썼대요. 요 새끼들도 대포폰 썼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포폰은 둘만 썼어요. 신용하고 형성열이만. 장가한테는 대포폰 지급 안 했어요. 지들 둘만. 그러니까 주범 새끼들 둘이죠. 그리고요. 여기 그 중요한 거 있어요. 내 속상한 게 그거예요. 이 약사분 입장에서는 납치돼서 끌려갔잖아요. 그 만경대교 근처 그 다리 밑에 갔는데 죽일 것 같거든. 돈하고 주머니 다 털어봐. 돈 현금 7만 원 나왔어요. 7만 원하고 현금 카드 뺏긴 거예요. 그거 비밀번호 돼. 그러니까 비밀번호 가르쳐 주는데 돈 많이 못 뽑아. 280밖에 못 받았잖아요. 못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뽑고 난 다음에 돈 너무 조금 뽑았다고 그래가 나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약사분이. 그래서 그 돈 갖고는 이 카드 갖고는 돈 많이 못 뽑아요. 나만 살려주시면 돈 제가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뭐야? 그 마이너스 통장이 내가 있어요. 그 마이너스 통장 그거 내가 그 번호 비번 알려줄 테니까 그걸로 돈 뽑으시면 3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비번을 알려줬어요. 비번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약사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3천 뽑고 내 카드에서 한 200~300만 원 뽑으면 나는 살려주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들 가차없이 살해했거든요. 그 번호 알자마자 가차없이 살해했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그래서 인출해서 뽑는 거는 마이너스 통장 그 비번도 필요하지만 ATM기에서 뽑을 때는 그 비밀번호가 또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거 설정 안 해놨었던 거예요. 이 약사분이. 그러니까 그 3천만 원 이 새끼들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새끼들은 죽일 때는 이제 3천도 땡기고 카드도 땡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카드 돈도. 그리고 가차없이 살해를 했는데 요놈들 만약에 그 비번 설정을 이 약사분이 해놨었으면 300만 원 정도 뽑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 가질 거예요. 원래는 통장에서 돈 뽑고 카드에서 돈 뽑은 다음에 사람 죽이는 게 맞아요. 그죠? 확실하게. 보통은 그렇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새끼들은 비밀번호만 알아내고 여성분을 그냥 바로 죽였거든요. 살해했거든. 그래서 경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비번 알아내갖고 돈 뺀 다음에 살해하는데 이거는 비번 알아내자마자 바로 살해했어요. 그러면 비번이 가짜면 어떡할 건데 미리 살해하겠어요. 니네 이 새끼들 말 안 돼 이거. 그랬더니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전과자 새끼들이 달라요. 노는 게. 비밀번호 됐어. 1, 2, 3, 4 됐죠? 딴 얘기 막 시키다가 갑자기 비밀번호 돼.
그럼 또 1, 2, 3, 4 되죠. 수차례에 걸쳐서 말 시키면서 헷갈리게 하는데 비밀번호. 이거를 중복 확인을 한 거예요. 머리 쓴 겁니다. 이거 범인 새끼들이. 근데 어떤 거를 물어봐도 딱딱 그 비밀번호를 얘기하니까 아, 이거 비밀번호니까 확실해. 자, 정리하자.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게 나중에 의문이 풀린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 살해하기 전에도요, 얘기 많이 했대요. 신용우가, 자, 비밀번호 이제 이건 확실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 3천 빼고 카드로 한 300만원, 500만원 뽑을 수 있어. 이거 알아내고 난 다음에 신용우가 그 형성열이 쳐다본 거예요. 비밀번호 알아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얼굴 눈 딱 마주치니까 이 새끼가 그 형성열이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거 하라고 시켰어. 이 엄지손가락으로 목 이렇게. 이거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열이가 가장 나쁜 놈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까지 계획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들은 이게 비밀번호를 계속 말 걸면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네. 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나리오가 뭐 미행하고 착수하고 실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안매장 장소까지 사전에 확인해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자체의 시나리오를 다 짜놓은 거예요. 이거 약사분은 살고 싶어서 몇백만 원밖에 못 챙기면 나를 죽일 것 같으니까 그거 다 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챙기면 나 살려줄까 싶어서 본인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이 카드 갖고는 얼마 안 돼요. 내가 마이너스 통장 가르쳐 줄 테니까 그 3천 정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비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거 가르쳐 줬지만 이놈들은 이미 살해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성열이라는 놈이. 천하에 찢어 죽일 놈이죠 말이야. 아까 이제 다시 얘기했던 것처럼 그 BMW 차 그거 수배됐었는데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 마을에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그 차가. 네. 삼내 쪽에서. 네. 그런데도 이게 수사가 안 된 거는 이거는 아주 유감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저는 카드를 어떻게 돈 뽑아놨는지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 그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이 큰 실수. 그 다음에 중학생 그 사진 찍어서 올렸으면은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탐문 수사하고 했었어야죠. 그 부분도 내가 분명히 잘못됐고요. 이 새끼들 그 차 끌고 말이에요. 고속도로 이용해갖고 안산, 인천, 파주 막 이런 데 다 돌아다녔어요. 이게 그 이후에 범행이 안 일어나서 그나마 내 말이요. 이게 57일까지 갔을 때 59일까지 갔을 때 이래서 다행인데 만약에 진짜 10일 만에 뭐 7일 만에 범죄하는 그 범죄단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고속도로 이용해서 물론 그 번호를 바꿨다고 치지만 그때 외제차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이동 경로 같은 거는 왜 파악을 안 하냐고. 우리가 맨날 수사할 때 AV 하나에 몇 대를 까고 몇 대를 쫓아가서 분석을 하고 막 하는 거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사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BMW만 고속도로 이용하는 거 깠었어 전부 다. 그랬어도 이동 경로 인천으로 파주로 안산으로 돌아다녔잖아요. 이거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진짜 거지같이 수사한 거예요. 이 새끼들은 하여튼 어찌됐건 장가한테 몇 푼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장가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제일 쫄병 부수적인 놈이고요. 가담 정도도 제일 낮죠 이놈은. 또 살해할 때 얘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살해를 할 때는 그 신용하고 형성열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가는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장가한테는 휴대폰 안 주고 지들 둘이는 이제 대포폰. 그 여관 대포폰 2대 가지고 연락하면 여관 PC방 이런 데 숨어 있다가 이제 이 검거가 된 건데요. CC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일 날, 그러니까 그 검거한 날, 그 당일날 오후 6시에 군산시 인피면의 한 야산에서 부패가 많이 됐죠. 거의 60일 그럼요.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피해자의 시신을 찾았는데 뭐 아까 목을 졸랐다고 했는데 자상은 없고요. 뭐 흉기에 의한 자상은 없고 바른 자세로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서 장례를 치르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는 경기도 안산에서 어떤 역전 주차장 같은 데다가 요놈들이 방치한 거 회수했어요. 네. 아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이 여성 약사분이
납치된 상태에서 한적한 길에 끌려가가지고 공포 속에 떨고 있잖아요. 그 공포 속에 떨고 있을 때 수십 번에 걸쳐서 기습적으로 비번 뭐야? 비번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거짓말하면 제대로 답변 못 하거든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똑같은 비밀번호를 대니까 아, 이거 맞다. 이 비밀번호 틀림없어. 그러고 살해를 한 거예요. 항상 동일한 그 비밀번호를 대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 이런 비밀번호 같은 거를 쉽게 얘기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교수님 제가 그게 안 할 수도 없죠 또. 네, 가끔 어떻게 하면 답이 없어요. 범죄를 피할 수 있어요라고 해요. 제가 납치당했을 때 진짜 뭐 이런 거 비번 가르쳐 줘야 돼요. 아니면 반항을 해야 돼요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없어요. 진짜 이렇게 범인들이 아마 미리 규정을 해놓고 계획을 해둔 거라서 저도 딱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데 진짜 이 케이스 들으니까 더 화가 나요. 참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새끼들 하여튼 뭐 이 저 PC방 같은 데서 순차적으로 이놈들 다 검거했는데 에이 이거는 수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신용카드 이 발급 내용 이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볼 것도 없어요.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해갖고 각 언론사 금융기관 카드 회사에다가 딱 해가지고 쫙 뽑아서 하는 게 그건 기본이에요. 완전히 뭐 저 초보 단계 수사관도 해야 되는 기본 수사를 간과했던 그 결과가 59일, 60일이 흐른 거예요, 이게. 물론 뭐 결과적으로 지나서 보면 그거를 했다 손치더라도 이놈들이 범행한 걸로 봐서는 당일날 살해했어요. 네. 그 이 여성분이 사망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무슨 바람나서 나갔네, 싸가지가 있네 없네 하면서 가족들이 받은 그 고통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한다면 경찰이 이거 정말 수사 잘못해갖고 이거 혼나야 돼요, 이거. 그리고 다음 범행을 모의 계획했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이고 이게 참 이거 저 재판 어떻게 됐어요, 이거? 네. 광주 고법 이제 항소까지 갔었나 봐요. 그래서 전주부에서는요 13일 날 아마 그 판결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살해 안매장한 혐의로 형성열은 또 신용호도 같이. 네, 신용호 같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범인 새끼들 형성열이 신용호 두 놈은 지금 무기징역 그 선고된 거고요. 네. 2심까지. 네. 그리고 뭐 이건 대법원 결정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네. 그리고 장땡땡을 장가. 네네. 아마 그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받았는데 얘는 특수강도로 했죠. 네, 살해하는데 가입 안 했으니까. 살해를 가담 안 했으니까. 안 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자수한 것도 아마 좀 참작이 됐던 됐구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징역 5년. 5년 줬어요. 네. 재판부는 그 형성열이하고 요 신용호 요 두 놈에 대해서 네.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서 응징하고 사회를 방위하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행을 돌이키며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네.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하면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는데 보면은 내가 보면 재판부가 우리가 맨날 떠드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 죽인 놈들을 사형 안 합니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민감성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네, 그래서 늘 그 사형 안 한 이유를 여기다 대긴 대요. 네. 본인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찝찝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이루어진 점과 또 사건 범행 내용의 잔혹성과 비인간성 그리고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피고인들을 엄벌해 줄 것을 계속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도 일면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럼 뭘 고려해 하면 되지. 그러나 원심에서 밝혔듯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의 형벌이므로 사형에 처하려면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응보관념 외에도 범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전과 유무, 범행 동기,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이 살인과 강간, 강도 등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생계곤란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점
네. 비록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범행 내용을 순순히 자백하거나 자백하는 것도 잠작되는구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형이라는 형벌로서만 응징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좀 더럽게 꽈서 얘기하네 진짜. 그 알아듣기 편하게 하지. 결론은 그거 아니야. 살인하고 살인 전과가 있으면 되겠어? 살인 전과 없고 강간 전과 없고 강도 전과 없다. 근데 이제 교도소 동기니까 내가 볼 때는 도둑놈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데 동종 절도가 아니고 강도 강간 살인은 없다 이게요. 쉽게 얘기해서 제일 큰 거 강도 강간 살인은 없고 그걸로 처벌 안 받았고 어렵게 살으니까 죄져도 참작이 좀 된 거고 생계가 곤란하니까. 그 다음에 합의는 못했지만 검거되고 나서 경찰한테 불었다. 그거 참작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족들이 용서를 해주거나 말거나 자부지가 잘못했다고 빌고 있대. 그래서 그 반성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웃겨요.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그러니까 이 뭐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이제 장가 이놈 같은 경우는 옛날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이건 동종전과도 있는 놈이네. 네. 징역 4년을 선고받아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제 그러고 항상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살해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을 감안했어요. 자수는 내가 이해가 가요. 이거 가족이 어떻게 시켰건 간에. 그러면은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 해가지고 형성열이 신용호 두 놈한테는 무기징역, 네. 장가한테는 징역 8년을 5년. 이제 8년에서 5년으로 깎아준 거죠. 3년.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형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민감했던 건 맞아요. 그러면서 민감해요. 네. 비난을 한다는 거 알아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선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법이 사형당했다. 법이 사형당했다. 대낮에 주부를 납치해서 살해한 계획범들을 사형 안 시키면 대체 누구를 사형시킨다는 것이냐. 이건 법치 국가가 아니라 범치 국가다. 명언이네요. 범치 국가. 범죄가 다스리는 국가. 범치 국가. 대법원 상고했지만 그대로 그냥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 나중에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형성열이 새끼가 이 약국에 드나들면서 10,000원을 빌렸다 갚은 적이 있대요. 그건 20일 동안 추적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서 그 약사한테 10,000원 빌려가지고 얼굴 익히고 잘 봐두고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건 정말 화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물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납치 즉시 살해했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어떤 보장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이어지는 가운데서 가족들이 당한 고통 이런 것 등등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 수사는 실패작입니다. 이런 엉터리 수사는 2번 다시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최종호 형사과장이라든지 익산경찰 황인택 서장인가 그럴까 아마 수사 잘못한 것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했어요. 이거는 할 말 없는 겁니다.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거고 돌아가신 피해자 가족들한테 평생 죄진 마음으로 수사관도 살아야 돼요. 이게 나는 하던 대로 다 열심히 해서 해봤는데 이게 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수사가 정말 옳은 절차를 밟았고 기본을 다 지켰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 수사를 통해 느껴요. 형사들은 나 카드 내역 다 해봤고 그다음에 금융 거래 또 협박 전화 없었고 주변인 수사 다 했다고 체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카드 수사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통적인 카드 수사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장가 끌어들인 거에 대해서 진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형성열이하고 신용호는 주범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 두 놈이서 여성 납치하려니까 차까지 납치하려니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붙이니까 한 사람 끌어들인 거 아니야 이게 이 장가. 이 장가 끌어들였을 때 그때 장가를 속였어요. 범죄에 가담하게. 어떤 식으로 속였냐면 위자료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10억 원을 받아서 현금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여자를 우리가 하나 한다. 그 여자 상대로 우리 한 건 하자.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장가를 끌어들였어요. 장가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담한 장가라는 놈도 잘한 놈은 아니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교활하게 장가는 두 놈이서 사실은 많이 하려고 그러고 끌어들였던 겁니다. 아, 근데 교수님 매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학교가, 교도소가 진짜, 뭐 진짜, 뭐 모의하게 되고, 뭐 서로 예. 다음 출소하게 되면 다음 범죄를 꾸리는 뭐 집단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도 또 그런 것 같아서. 진짜 하여튼 이놈들 치밀하게 했어요. BMW 납치하자마자 번호판 미리 제작해갖고 가지고 있다가 바꿔치기 해서 수배 안 당하게 하고. 그래도 이런 거 당하면 안 되죠. BMW 그때 흔지도 않을 텐데 다 추적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 고속도로 전체 AVNI 같은 거 안 했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수사. 그러고 그 나중에 안산 중앙역 그 유료 주차장에다가 BMW 두고 이놈들 도망다니다가 이제 검거된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유감스러운 수사입니다. 이거 창피하고 좀 할 말 없는 그런 수사고. 하여튼 돌아가신 분 유능하고 똑똑한 여성 그분의 어떤 그 명복을 저희가 빌고요. 그 가족분들 힘내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놈들은 죽는 날까지 참여하고 회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로 짓는 그 죄가 굉장히 그 얘기 잘하셨어요. 맞아요. 네. 응? 어디서 헛소문들 짓거리고 말이야. 그 사이비 기자 새끼부터 시작해서. 네. 내가 말을 옮기는 거는 더더욱 안 되고요. 누군가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그걸 차단하는 것도 또 우리가 맞습니다. 살아가는 어떤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또 책임이자 의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교수님, 예,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